네, 여러분.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고, 어떻게 여기로 들어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혜라님은 마음공부의 그 힘든 길을 어떻게 만났고, 또 그 길을 힘들다고 하면서도 왜 걸어가게 됐나요? 그 질문을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내면에 본래인 신성이 있어서 타고날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졌죠. 그 내면에 있는 그 본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그 주어진 길을 잘 극복하고 가게 되고, 얼마나 내면의 본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행복과 성공과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요. 그런 소리는 잘못 왜곡되게 전달이 되면 무슨 내면에서 음성이 되면서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직관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마음을 많이 인정한 사람일수록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가 보이고 들리는데 그 볼 때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고 마음에서 보는 영안이에요. 마음을 인정한 사람일수록 그렇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내면에 본래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태어난 목적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원형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살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니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항상 내면에 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막 얘기할 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 아저씨 거짓말하네, 이렇게 다 알아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풀쑥풀쑥 해. 아빠 친구분들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저씨 왜 거짓말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는 걸 막 얘기해요. 아저씨 사실은 이러이러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저희 아빠는 막 어른들 민망하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기 때. 그러면서 저는 어린 시절, 어른들은 원래 거짓말을 하는가 보다. 원래 그렇게 자기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도 능력이 없다고 하고, 돈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없는데도 있다고 하고, 그런가 보다. 어린 시절이 그랬죠. 그걸 이제 어른들이 영이 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많이 인정하면 영이 맑지요. 저는 저희 집이 딸이 셋이었는데 제가 큰 딸이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의 유전이자 마음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는 걸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았고요. 이 마음 공부로 오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 할아버지의 마음, 할아버지가 하늘 품고 돌아가셨는데 그 한 맺힌 마음이 저를 통해서 사실은 정말 완전히 깨달아서 세상을 너무나 돕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걸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라면서 너무 희한했어요. 제 동생 둘이,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는데 첫째 동생은 정말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모습도 비슷하고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막내 동생은 아빠랑 정말 싱크로율 100%였거든요. 근데 저는 닮은 엄마 아빠를 물론 닮았겠죠. 그렇지만 별로 안 닮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너무 이해 안 가는 게, 다른 집안에서는 그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이상하게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좀 버릇없이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면 아빠를 한다거나 말투가, 그러면 혼내야 되는데 무조건 저를 인정하는, 심지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그냥 남편 대신 자기 엄마나 자기 남편처럼 대우를 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를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게 저는 참 괴로웠어요. 어느 부분은 나도 막 응석 부리고 이러고 싶은데, 집을 이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초등학생이 저를 불러서 저희 아빠가 의논을 할 때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항상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 보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틀리면 막 핀잔 주면서 아빠 그것도 모르세요?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싫어하거나 너는 아빠 무시하니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아빠는 막 기뻐하면서 우리 딸은 똑똑하다고, 그게 그냥 좋고,
제 말을, 두 분이 제 말을 따랐어요. 그게 이상하죠.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항상 교육할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언니가 너희 부모다. 이렇게 가르쳐서 다른 집안의 그 자매들과는 좀 달랐어요. 다른 집안의 자매들은 서로 막 싸우고, 물론 싸울 때도 있었죠, 어린 시절에. 하지만 내면에는 항상 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동생들도 저를 일반 언니라기보다는 되게 무섭고 어렵고 부모 같은 존재로 많이 인식하고 자랐죠. 응?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의 무의식은 할아버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전인자를 워낙 할아버지 마음을 받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의 눈에는 제가 당신들의 부모로 보였던 거야. 머리는 분명히 딸인데 잠재의식에서는 엄마한테는 시아버지, 아빠한테는 자기 아버지처럼 투사됐던 거죠. 그래서 제 말을 다 믿고, 전 그냥 제 말은 파츠로 쓴 듯 매주로 쓴다고 해도 믿고, 무조건 훌륭하게 될 거라고 믿고, 무조건 똑똑하고, 그건 어디서 나온 믿음인가 했더니 잠재의식에서 저희 할아버지로 투사됐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저희 엄마나 큰엄마나 큰아빠 또는 저희 아빠를 통해서 들었죠.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옛날에 다 가난했죠. 근데 어느 날 아주 어릴 때 밥을, 이제 생일날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생일날이 됐는데 할아버지의 어머님이 밥상을 차려왔는데 정말 꽁보리밥 한 그릇만 다 갖다 주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내 밥만 있느냐, 다른 가족의 밥은 왜 없어요 어머니 했더니, 너무 가난해서 쌀이 다 떨어져서 이 보리쌀 요거 마지막 남은 거 갖다가 오늘 네 생일이잖아 아가야, 그래서 네 밥만 했어. 네가 우리 집 장손이니까, 그리고 너는 생일이니까 이걸 먹어야 되지 하고 차려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보리밥을 보면서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배고픈 그 엄마 아빠 동생들의 마음이 다 느껴지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드시 내가 쌀밥 먹고 고깃국 먹게 할 거라고. 이렇게 더 이상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울고 뛰쳐나가셨대요. 그때 나이가 8살? 9살 때부터 자수성가 자립했죠. 자립해서 일을 나가고,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그냥 할 일 없이 노는데 열심히 일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자수성가해서 9살 때부터 부모를 봉양하고 먹여 살리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충주 시내에서 저희 할아버지 한자 석자를 모르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수성가를 했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늘 그 어린 시절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 그 가난해서 굶던 시절에 가죽구두 신고 학교 다녔다. 그리고 우유에다 밥을 말아 먹었다. 목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유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우유에다 밥을 말아 먹었다. 응? 그리고 항상 대학도 이제 대학을 서울로 다 보냈는데 8형제를 집을 한 채씩 사주고, 학교에서 집에 오면 그 서랍에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표식이 있대요. 뭐냐면 지금처럼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같은 그 10,000원짜리가 있겠죠. 그 돈 지폐가 이렇게 이만큼 할아버지 왔다 가면 채워놓고 간대요. 다 쓰면 또 채워놓고, 본인이 가난이 한이 되고 못 사는 게 한이 되니까 자식들을 다 호의호식하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은 다 별로 경제력이 없어요. 저희 아빠도 그냥 가난한 중학교 미술 선생님 하셨고요.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가 조금 잘 살았는데 작은아버지도 홀딱 망했고, 큰아버지는 거의 세월을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돌아가셨고, 다 무능했어요. 자식들 돈은 쓸 줄만 알아. 왜냐하면 본인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고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키겠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냥 돈만 다 대주고 오냐오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고생도 안 시키고 돈 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 그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희 아버지 마음, 무의식 속에 할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초기에 저희 엄마랑 연애해서 그 마음이 유전인자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랑 결혼해서, 물론 결혼 전에 연애해서 전 정말 궁금해요. 그 옛날에 호텔도 없고 모텔도
흔하지 않던 시절 어디 가서 얼레리 꼴레리 해서 저를 임신했는지 정말로 수치를 많이 당하고 결혼해서 사실은 제 무의식 속에 수치 애고가 너무너무 컸죠. 저희 엄마가 처녀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수치당했겠어요. 또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어떻게든 이 남자한테 결혼시켜야 되겠죠. 그 옛날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이고 인생 바닥 보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시집을 못 가고 버림받으면 평생 누가 데려가겠어. 너무 놀란 나머지 저희 외할머니가 동네방네 수치 주면서 저희 엄마를 얘가 저 남자한테 임신했다. 응? 하면서 끌고 돌아다니고 소문내서 수치당하게 하고 결혼했으니 뱃속에서 수치당한 저는 얼마나 심한 수치가 심했겠어요. 그 수치의 괴로움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임신 6개월 만에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저희 아빠의 그 원이 그거 딱 하나였대요. 똑똑한 아이 낳는 거. 응? 자기 아버지처럼 아주 똑똑한 아이를 낳는 거였겠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밤에 이렇게 자고 있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눌리는 기분 들어서 보면 저희 아빠가 엄마 배에다 대고 뭘 불빛을 반짝반짝 비춘대요. 그럼 저희 엄마가 아이고 뭐 당신 뭐 하냐 그러면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빛을 보고 그러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나간다. 그리고 갑자기 막 놀래키기도 하고 막 뭐라고 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의식으로 집중하고 의도를 쓰면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다 서로 공용이기 때문에 알죠. 아이가 다 알아요.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가 똑똑한 아이 원하는구나. 지혜로운 아이 나오기는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신동소리를 듣는 아이를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 유전인자를 받았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얘기로 돌아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신비한 영적 힘이 있었어요. 영적 능력이 뭐였냐면 정신병을 고쳐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6.25 사병 끝나고 나서 굉장히 못 사는 고아나 과부나 뭐 많았겠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이전에는 괴산에서 살았었는데 기억이 나요. 비 오는 날만 되면 꽃 꽂은 언니들이 한 15살 돼 보이는 언니들이 이렇게 꽃을 꽂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빠 저 언니 왜 저래? 무서워 이러면 전쟁통에 엄마 아빠 다 죽고 저렇게 됐어. 그럼 제가 이제 막 앙앙 울어요. 불쌍하다.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살게 하자고. 저희 아빠가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해서 저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단다. 너무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 언니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먹을 거 생기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비 오는 날만 되면 출몰하는 그 언니한테 갖다 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얼어 죽은 거지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도 그랬으니 그 옛날은 어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충주 시내에서 그 자선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영감님 제가 배고픕니다. 저희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면 어김없이 돈이나 쌀을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충주 시내에서 그렇게 유명했대요. 그렇게 베푸는 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신병 걸리고 그렇게 머리에 꽂 꽂은 그런 소녀들이나 소년들 또는 거지들을 데려다가 정신병 고쳐주고 노잣돈 돼서 보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집안이 불화가 끊이질 않은 거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싸웠겠죠. 어떤 부인이 남편이 그래 정신병자 데리고 와서 집안에 정신병자가 드글드글한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영감 잘하네 그런 부인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막 긁는 거야. 저희 할머니는 사실은 좀 오래 사셨어요. 근데 항상 저희 앞에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어. 응? 나 사랑 안 줬다 한 번도. 맨날 미친 사람이나 끌고 와서 그 사람들 돈 주고 고쳐주고 했지. 가족들 생각을 안 하는 영감탱이야 이러면서 어찌나 미워하셨는지. 저는 영정사진으로 뵌 할아버지는 너무나 이렇게 똑똑하고 너무나 잘생기신 반듯한 할아버지인데 저희 할머니는 막 사실은 할아버지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인물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일부러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훨씬 잘나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었던데 할머니는 뭐 시집 잘 갔지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막 너는 네 할아버지 몰라서 그런다. 응? 사랑 못 받은 할머니 한이었겠죠.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막 늘 서운해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중에 제일 투정부린 게 미친 사람 데리고 와서 밥 해주게 만들고 그 사람들 꼭 돈 줘서 보낸다. 그 사람들 하나도 은행 안 갚았다. 다 가서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만 힘들었다. 그들이 미친 짓 하는 바람에 하고 맨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 미친 사람들이 늘 달박달박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완전히 도통한 분이 아니라 마음의 원리를 몰랐던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희 고모랑 아빠랑 그 형제들이, 자식들은 그 마음을 안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막내 고모는 정신병에 걸렸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미친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정신병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생사를 알 수 없게 사실은 한 40대 중반에 실종이 돼서 뭐 생사를 확인할 길 없게 그렇게 돼버렸죠. 비극적인 가족사가 시작됩니다. 다들 그 두려움, 무의식 속에 그 정신병적 두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요. 저희 큰고모도 사실은 미스 이화, 옛날에 이화여대 가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만 갔잖아요. 거기 미스 이화로 뽑혀서 사진을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 1960년대에 대학 다녔는데 그때 사진을 봐도 너무나 그냥 꼭 헐리우드 배우같이 생겼어요. 저희 큰고모는. 근데 그 큰고모도 인생이 불행했죠. 그렇게 두렵고 수치스러운 정신병 파동이 몸에 합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정신병자를 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합성돼요. 응? 마음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경험 정보로. 그러니까 너무나 큰 피해 망상증과 너무나 고통받았어요. 공황장애와 약물 중독으로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예뻤는데 그 옛날에 그냥 엘리트들이 다 줄줄 따라다닐 정도로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해군 제복을 딱 입은 장교가 딱 오셨는데 이게 처음 봤죠. 제복을 어린 시절 이렇게 금태 두르고 딱 저희 고모가 막 정말 공주처럼 옷을 딱 입고 데이트하러 가는 와 저렇게 잘생긴 아저씨랑 고모가 막 데이트하러 가는 거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고모가 객지에서 객살을 하죠. 약물 중독으로. 쓸쓸히 여관방에서 삶을 마감하고 전부 온 형제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게 그 정신병 때문이었다는 거 제가 이 마음 공부하고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일 한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굉장히 그때 충격받았던 거야. 그들의 정신을 이상한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끝내 할아버지도 완전히 도통하셔갖고 그 일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 영적인 일이 무서운 거예요. 영향을 주거든 내 영적인 무의식에도. 내가 영향을 받는데 마장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으면 내가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말년에는 피가 생성되지 않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뭐 혈액암이나 그런 거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의 한 반 정도를 팔아서 그냥 계속 피주사 맞다가 남의 병은 그렇게 고쳐주고도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서럽게 쓸쓸히 죽어갔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완전히 도통하지 못한 상태로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을 손을 대는 일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한이 남았죠. 그 한이 저한테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치고 싶다. 이 병을 고치고 싶다. 정신병자로 고쳤는데 그 이상 더 불치병이나 안치병을 못 고쳤고 자기가 그 불치병에 걸리니까 그 병을 못 고쳤고 그 병마에 잘못 손댔다가 병마한테 당해버리고 가족들도 전부 병마에 희생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엄마는 신장 투석하다 돌아가셨고 저희 큰고모는 그렇게 약물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고모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대장암으로 뭐 온 가족이 다 암이었고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간 경화에 간 암기도 있었고 협심증에 부정맥에 뭐 없는 병이 없었죠. 하지 정맥류에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 병에 대해서 그렇게 병마와 그 병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 한을 품고 돌아가셨죠. 그 마음이 저한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병을 치유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고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서 병을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제가 원래는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의 지론이 여자가 의대를 가서 그렇게 칼을 잡고 이러면 드세진다. 그리고 학비 감당이 안 된다. 6년 나오고 인턴 내지는또 여자는 약사가 최고다. 조신하게 약대 가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치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선택도 약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을 치유해서 마음 치유를 통한 또 몸 치유까지 연결시키는
인간의 잠재의식은 완전하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가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역력,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마음 공부예요. 마음을 인정한 만큼 생명력이 되살아나서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치유하게 되고, 마음을 치유하고 나면 치유받은 그 마음이 몸을 치유하게 되고 완전해지지요. 그래서 또 이 길을 건너봐요. 저희 아버지의 그 형제들의 그 가족사는 불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태어나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에 신동이라고 불렸어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간절히 염원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 아는 아이였죠. 그래서 제 별명이 막 변호사였어요. 말을 따박따박 했으니까요. 한 1년 돌이 지나도 걷지는 못했대요. 이렇게 다리를 덜덜덜. 얼마나 두려운지 저희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겁쟁이였어. 세상에 돌이 지나고도 몇 달이 지나고도 걷지를 못하는 애가 걷는데 막 덜덜덜. 태아 때 죽임당할까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그냥 저를 미워하고 온 세상 사람이 저를 안 좋아했잖아요. 처녀총각이 임신했는데 지금처럼 축복받을 수가 없었죠. 미움 덩어리로 태어난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수치 덩어리인 제가 되게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는데, 말은 7, 8개월부터 했대요. 이렇게 앉아서 기저귀 차고 앉아갖고 물 가져와 이렇게 했대요. 또박또박. 갈치 좀 줘 이렇게. 고등어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림책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읽어주면 그냥 한번 딱 들으면 그냥 다 외웠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뭘 한 번 알려주면 다 알고요. 숫자 계산이나 한 문도 딱 보여주면 알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서너 살부터 글을 줄줄 읽고, 그리고 그 전에 동네 사람들이 항상 저를 얻고 가서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얘 걷기 시작하고 말귀 알아듣고 말한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제대로 안아주고 이렇게 그렇게 볼 시간이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앉혀놓고 묻는 거야. 얘 이러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몰라요? 아이들은 다 알아. 그게 무슨 얘기죠? 아이들은 다 알아. 본성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맑으니까. 마음이 무의식이 맑아요.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분별심에 의해서 뇌의식이 생기면서 싹트기 시작하죠.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면서 하지마 해 이렇게 판단하면서 거기서 이게 분별심 때문에 무의식 속의 애고가 자승자박하면서 그 알미 사라지죠. 본성이 주는 알미. 그 애고 12분별 애고가 생기기 전에, 뇌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맑아요, 아이가. 그리고 옛날에 아이들은 더 맑았어요. 그래서 백회가 뚫려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머리를 만져도 여러분 딱딱하죠? 백회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우주호흡을 안 한단 말이야. 우주와 뚫려 있지 않아요. 근데 옛날 아이들은, 옛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말랑말랑해요. 우주호흡을 해. 그리고 더울 때는 떡시루처럼 여기서 김이 나요. 우주호흡 하느냐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옆집에 놀러 갔다가 깐난아기 머리에서 이렇게 김이 나니까, 엄마 얘가 떡시루인가 봐, 왜 김이 나, 이렇게 만지고 말랑말랑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가 맑은 아이가 태어나죠. 요새 아이들은 다 백회가 닫혀있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맑아서 본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맨날 물었죠. 저한테. 옆집 임산부 아줌마가 오면 딸이야 아들이야? 제가 딸 그러면 아이고 아들 이러면 막 잔치하고. 옛날 어른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알아. 제가 막 입으로 푹 이렇게 하면 얘 내일 비 온다 우산 가져가라 이러고. 아기들이 그 본성이 가까우니까 그냥 알미인 거예요. 근데 저가 유난히 그 알미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얻고 가서 사돈의 8초까지 다 묻는 거야. 이건 어떠니 저떠니, 오늘 요번에 가뭄이니 홍수니 뭐 이런 거, 누가 대통령이 되니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묻고. 그래서 저가 막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저희 아빠가 막 신동 소리 듣고, 저희 작은 엄마는 저랑 노느라 보더니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게 재미없다고. 심지어는 제 옆집에 트럭을 이렇게 모는 기사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분이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저 때문에 술을 다 끊었다고. 왜냐면 저랑 장기 두고 깐난 1년 몇 개월 밖에 안 된 애가 짱이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한 2판 진대요. 이렇게 장기 두면. 그 다음에 귀신같이 다 이긴대요.
장기 두고 마작 두고 뭐 바둑 두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날 새는 줄 모르고 안주 옆에다 놓고서 애기랑 노느냐고. 심지어는 화투 치면 막 홍단이야 청단이야 뭐 이런 거 하니까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 어린 시절이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더라. 한 4살쯤 되더니 그때부터 어느 날부터 뭘 물으면 사람들이 항상 대답을 해준 거예요. 얘가. 이 애구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러더래요. 몰라? 이러더래요. 몰라?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진짜 모르더라. 그다음부터 네가 점점 아는 힘이 떨어졌다고. 저희 엄마가. 애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맘 공부하면서 명상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서 왜 아빠가 똑똑한 아이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막 말할 때마다 우리 아빠가 저를 이뻐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박수치고 사랑받는 재미 얘기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대답 따로 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막 미움받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물으면 너무 힘든데 계속 물으니까 몰라. 귀찮아. 몰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제 무의식이. 응? 그래서 좀 특이한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태어나서 자 여러분 지금 또 이 가성비 떨어지는 동영상이 될까봐 여기서 끊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목적이 제가 이제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섰는가 제 내면의 어떤 그런 소리를 듣고 살면서 마음 공부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와중에 제 태어남과 제 출생의 비밀이란 비밀이고 저희 할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이 길을 걷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제 어린 시절을 지금 1편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2편에서 다시 제가 크면서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이 세상으로 마음의 세상으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왔는지 여러분과 또 공유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만나요.